자,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학력고사 세대가 많으실 거예요. 수능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능. 요즘 초등학교 학부모 중에 꽤 계신데. 94년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수능 세대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지금 한 20년간 치러져 왔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치러져 왔지만 아직도 학부모들은 주축이 학력고사 세대이다 보니까 아직 수능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수능이 뭐냐? 수능 보신 분들은 알죠? 자, 이게 수능 언어 영역. 최근에 이름이 국어로 바뀌었는데, 자, 언어 영역 지문입니다. 수능에 나오는 이런 제시문, 즉 지문들 중에서 교과서에서 본 적 있는 글이 몇 %일까요? 벌써 절레절레 젖는 분들 다 수능 세대군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봐본 분들 알거든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비율은 실질적으로 0%에 가깝습니다. 가끔 얻어 걸리는 게 이제 고전이나 문학 쪽에서 내가 작년 문학 교과서 배웠던 작품이 나왔네? 그런 경우가 이제 있다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의 0%예요. 그럼 학력고사 세대인 분은 심지어 화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배운 데서 내야 될 거 아니야. 안 배운 걸 보여주고 난리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영어는 뭐 지문이 교과서에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다 교과서 밖에서 나오잖아요. 자, 이건 논술 문제예요. 자, 이 지문 물론 난생 처음 본 거죠. 다 교과서 밖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국어, 영어, 논술 등이 다 교과서 밖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논술 기출문제인데 가를 읽고 가가 뭐냐? 난생 처음 본 거. 난생 처음 본 거를 읽고 뭐뭐에 대한 자, 네 생각을 쓰랬습니까? 그렇죠. 주의하셔야 돼요. 논술 문항 중에 상당수는 네 생각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난생 처음 봤지만 네가 일정 수준의 독해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요지를 요약하라는 얘기입니다. 멋진 정답이 있죠. 이게 바로 수능형 문제예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수능이에요? 수능은 오지선다인데 수능에서는 흔히 어떻게 내냐면 다음 중 윗글의 요지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수능은 어느 나라 시험을 뺏긴 거냐? 미국 SAT 문제 유형을 뺏긴 거예요. 물론 SAT는 이제 1년에 7번이나 보는 이제 절대평가. 이고 수능은 상대평가고 요건 달라요. SAT와 수능이 절대평가, 상대평가 요건 다르지만 문제 유형은 SAT를 베낀 게 수능이에요. 그래서 학력고사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모두 조금만 변형하면 오지선다로 바꿀 수 있는 수능형 또는 SAT형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3번이 좀 다릅니다. 3번이 보면 네 생각 쓰래죠? 네 생각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하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A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B가 옳다고 또는 C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고 A든 B든 C든 예를 들어 네가 C가 옳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내라. 논증이 뭐예요? 논거를 들어서 입증해봐라. 왜 C가 옳은 거니? 그럼 제가 아까 얼핏 그런 얘기 했었죠? 논술 잘하는 애들은 잘 따지는 애들이다. 자, 멋진 논술 답안을 보면 이게 문어체로 쓰여서 그렇지 구어체로 바꾸면 다 따지는 문투예요. 야, 왜 C가 옳은 거냐? 그러면 아니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여차저차 하잖아. 그러니까 C가 옳은 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답이 하나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건 객관식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대학 입시가 다 논술형이거든요. 유럽은 대학 입시에 객관식이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다 뒤져봤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흔히 네 생각 써봐라. 이런 게 많습니다. 어쨌든 논술 문제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수능과 유사한 유형도 있고요. 조금 다른 유형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요. 자, 독해력, 추론 능력, 논증 능력을 알아보는 건데 이 다 셋 다 력자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력이 한자로 무슨 역자일까요? 그렇죠? 힘력이죠. 흔히 우리가 역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역자가 힘력입니다. 두음 법칙 때문에 여기 된 거지 사실은 역량입니다. 역량. 즉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네가 뭘 아느냐가 아니에요. 너 이거 알아 몰라? 머릿속에 왜 넣었어? 안 넣었어? 머릿속에 있으면 너 이거 맞추는 거 없으면 틀리는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히 다른 차원의 질문이에요. 너 이거 할 수 있니? 자, 너 이 글 난생 처음 봤지? 처음 본 거지만 너 읽고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니? 독해력을 묻는 거죠. 여기 대해서 논리적 추리할 수 있니? 추론 능력 묻는 거죠. 야, 너 여기 대해서 네 생각 똑바로 얘기할 수 있니? 논증 능력을 묻는 겁니다. 절대로 외워서 쓰는 거 아니에요. 논술 아직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외워서 쓰는 거 아닙니다. 물론 논술 답안을 쓰는데 지식이 필요할 수 있죠. 근데 필요한 지식은 문과 논술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그 정도 지식만 있으면 사실 되는 거예요. 상당히 순수한 역량 테스트에 가까운 겁니다. 수능에도 이런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수능 여러 과목인데 그중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정확한 지식, 정확한 이론,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미리 잘 이해하고 정리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이런 거. 예를 들어 국사다. 국사 일종의 사회 과목이죠. 그러면 갑신정변이 뭐고 가보경제의 뭔지 뭐 일단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알아야 일단 질문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식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은데 반대쪽 끝에 뭐가 있습니까? 자, 이거 내신국어 아닙니다. 수능국어입니다. 수능국어. 수능국어. 언어예요. 수능 보신 분들은 옛날에 이해를 하시죠? 혹시 내가 연배가 좀 있어서 수능을 안 봤다. 학력고사 세대다. 이런 분들은 옆집에 사는 그 젊은 엄마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애 같은 반 친구인 뭐 젊은 엄마들한테 누구 엄마 옛날에 수능 봤지? 수능 국어 말이야. 언어 영역. 연락에 외우면 점수 올라가던가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다 고개를 도리도리 저을 겁니다. 연락에 문제집 푸니까 점수 올라가던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주 요상하고 야식거리한 과목입니다. 옆에 영어는 왜 또 나왔냐? 제가 아까 미국 SAT 유형을 참조해서 만든 게 수능이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미국 SAT는 미국 시험이니까 국어가 영어입니다. 걔네들 국어는 영어예요. 자, 영어로 된 걔네들 국어 문항을 한국어로 수입을 한 겁니다. 한국어로 수입을 해서 영어로 돼 있죠?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제하면 우리나라 수능 국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영어로 그대로 내면 우리나라 수능은 영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근데 영문의 탈을 쓰고 있느냐 아니면 한글의 탈을 쓰고 있느냐만 다른 거예요. 물론 수능 영어의 전체는 아니고요. 수능 영어 문항의 절반 정도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뭐 문법도 나오고 어휘도 나오고 막 이것저것 나오는데 절반 정도는 번역하면 수능 언어 영역의 독해나 추론 문제랑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분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처음 보는 것은 고1 때일 겁니다. 고1 때부터 수능 영어 모의고사, 뭐 수학 모의고사, 뭐 국어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근데 영어 모의고사를 봤다 거기서 영어 독해에서 많이 틀렸다. 굉장히 다른 아이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휘력이 딸려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그럼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수능 영어 독해를 많이 틀리면서 동시에 국어의 비문학을 많이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영어 독해하고 국어 비문학을 동시에 많이 틀리는 애들은 뭐가 문제냐? 백발백중 요게 딸리는 거예요. 이런 기본 역량이 딸리는 겁니다. 기본 역량 중에 제일 기본은 또 뭐냐? 독해력이거든요. 독해력이 뭐예요? 이해하는 능력. 일단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뭐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싹한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글로 된 글은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영어로 바꿔놓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휘력이 딸리는 그런 애들도 상당수 있지만 또 상당수 애들은 이런 독해력을 포함한 기본 역량이 너무 딸리는 애들이에요. 실제로 뭐 유명 업체에서 예전에 그 업체 이사가 실제로 한 실험을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영어 학원인데 수능 영어 문항 중에서 지문이 있는 문제들 있죠. 지문과 이제 보기 질문이 있는 이런 문제들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 애들이 많이 틀린 문제. 원래 수능을 보고 나면요 정답률이 다 공개가 돼요. 몇 번 문제는 얼마 많이 틀렸는지 다 공개가 되니까 많이 틀린 문제만 골라가지고 그걸 다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번역을 했으니까 자 지문 번역했어요. 보기와 질문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한글 100%예요. 영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영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근데 그거를 그 영어학원 다니는 애들한테 야 영어학원 다니는데 이런 거 보게 해서 미안한데 이거 중요한 시험이니까 잘 봐야 돼. 하고 애들한테 시험을 보게 한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이 업체 이사가 직접 저한테 해준 얘기가 처참한 결과가 나온대요. 상당수 학생들은 이게 영어냐 국어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까 여러분도 스스로 인정하셨잖아요. 한글로 된 글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냐고. 그래서 이 논술이라는 게 상당히 순수한 역량 테스트에 가깝고 수능도 학력고사에 비해서는 역량을 보자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꽤 이동한 거예요. 100% 간 건 물론 아니지만 학력고사에 비해서는.
자, 입학사정관 전형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자, 이게 입학사정관제에서 자기소개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5가지 질문이에요. 대개 요 5가지 질문 안에서 다 끝나요. 뭐 더 이상 6가지, 7가지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 내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다 나옵니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 다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지난 3년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일은 절대로 적지 말라는 겁니다. 못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쓸 수 있어요. 진로 선택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바탕으로 지원학과를 선택한 계기를 너 왜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됐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재미가 들려서요. 뭐 이것저것 막 만져보고 뒤져보다 하다 보니까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옛날 얘기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지원 동기와 관련된 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비교과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 한 일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딱 금지되어 있어요. 중학교 이전 한 일은 못 적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무슨 언감상식 뭐 중학교 때까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 무슨 입학사정관제야?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일은 못 적으니까. 뭐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관심 분야와 자발성 이 2가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질문을 보면 상당히 잡다하단 말이에요. 잡다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총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게 네가 뭘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네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자는 취지가 강한 거예요. 입학사정관제가 상당히 안 좋은 제도일 수도 있어요. 저도 입학사정관제의 단점이 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려할 만한 부분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양면적인 제도예요. 나름 또 장점도 꽤 있어요. 상당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광범위한 역량을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자, 수능은 객관식이니까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요만큼이에요. 논술은 논술형이니까 그야말로 더 폭넓은 역량을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입학사정관제가 되면 가장 폭넓은 역량, 심지어 뭐 시험 점수로 안 드러나는 거 있죠. 너의 적극성, 너의 리더십, 너의 팀워크 능력, 뭐 심지어 이런 것까지 보자. 그러니까 가장 광범위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입학사정관제가 굉장히 교묘한 단점과 장점이 이제 같이 공존한 이런 제도인데 어쨌든 장점을 언급하자면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입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지난 20년간 역량의 수준을 가늠해보자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꽤 이동한 거예요. 이게. 어떤 나름의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수능 미국의 SAT를 본떠서 만든 겁니다. 자,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 이거 원래 미국 제도예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별로 안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미국에서 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수능이나 입학사정관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을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시는 꽤 미국화됐어요. 말하자면. 상당히 미국화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 교육이 미국화됐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 학교 교육은 일본식입니다. 제가 여기서 미국식이 좋냐 일본식이 좋냐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가치 판단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식, 일본식 이 2가지가 잘 안 맞아 떨어집니다. 잘 안 맞아요. 톱니바퀴 이가 서로 잘 안 맞물리는 것처럼. 자, 흔히 학교 내신 잘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학교 내신은 시험 범위에 딱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거 그냥 완전히 뭐 통째로 머릿속에 그냥 암기하다시피 그냥 달달달달달 해가지고 그 좋은 점수를 받는 게 대학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무슨 연관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사이의 불일치, 미스매치,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인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초등학교 때 성적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희 집 애들은 약간 극단적으로 키우는데요. 저희 집 애들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첫째가 물론 이미 졸업을 했고요. 수학을 빼놓고는 문제집을 한 권도 안 풀어봤습니다. 수학만 좀 풀어요. 나머지는 한 권도 안 풀어봤습니다. 진짜. 왜? 자, 문제집을 푼다는 게 무슨 의미죠? 문제를 푼다는 건 테스트를 한다는 의미죠. 테스트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 그릇에 물이 얼마나 담기는지를 재보는 거예요. 자, 이 그릇에 물이 얼마나 담기나 오늘도 재봤어요. 내일도 재봤어요. 모레도 재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릇의 사이즈가 점점 커집니까?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면 고단원에 대한 대응 능력은 물론 좋아지죠. 점수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음 단원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좋아지냐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럼 그 다음 단원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전체적으로 키우려면, 즉 그래서 사이즈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른바 이제 역량교육인데,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지식 중심으로 그냥 막 주입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무게 중심을 두다 보니까 애들의 기본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해준 건 뭐냐? 뭐 지금도 어저께도 그랬어요. 어저께도 셋째, 넷째 자기 전에 뭐 그냥 옆에 눕힙니다. 그냥 뭐 저희 집 옆에 눕혀가지고 누워서 읽어줍니다. 누워서. 애들 아빠를 잡아가지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날 빼고 일주일에 적어도 사흘 이상 누워서 책을 10분, 15분만 읽어주라고 그러세요. 야, 읽어주는 게 분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 분량으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가 책에 대해서 친숙해집니다.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저희 집은요, 심지어 만화도 읽어요. 만화도 읽고, 스토리 있는 책도 읽고, 어저께 본 건 동물도감이에요, 동물도감. 지도도 보고 도감도 봅니다. 그 아이가 이제 그런데 흥미를 가지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익히게 됩니다. 스스로 익힘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엄마들이 그걸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뭐 독서가 중요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너무 양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서 읽어줘봤자 그 뭐 분량이 얼마나 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거를 계기 삼아 아이가 이 책에 더 친숙하고 익숙해지게 됨으로써 스스로 익히게 되는 이런 과정을 시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은 1, 2학년 때 50점, 60점 많이 받아가요. 저희 첫째 6학년 되니까 거의 100점 받아왔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문제집을 하나도 안 풀었는데. 역량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 문제집을 푸는 것과 상당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수능을 본다. 저도 옛날에 수능 가르치는 강사였지만 나름대로 기출문제도 잘 정리해보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요령이 돼요. 그래서 수능을 앞두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애가 몇 점 붙나?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 교육과정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많은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 가면 옛날 여러분 배울 때랑 수준이 똑같다고. 게다가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초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건 너무 점수 연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학습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나름 지식도 중요하죠. 그렇죠? 지식을 잘 우리가 머릿속에 넣는 이 방법은 자기 진단에 근거한 복습.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들 복습하긴 합니까? 그렇죠? 애들이요, 복습도 학원에서 시켜준다고 생각해요. 학원에서, 자, 오늘부터 복습입니다. 그러면, 이게 복습인가 보다. 다들 그래요, 다들. 자, 역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역량을 키우려면. 이런 거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독서만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사람의 기본 역량을 키우는데 독서만 있는 거 아니에요. 토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단한 게 유대인들이 집안에서 어른하고 애하고 토론한대잖아요. 계급장 떼고.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어렵겠죠. 문화적으로 아무래도. 또 탐구활동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역량을 쌓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특히 학교에서만 모를까 집안, 우리나라 이 평균적인 가정의 현실에서 탐구활동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요? 의외로 중요해요. 애들이 뭐 만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뭘 키워보기도 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사람의 기본 역량을 키우는데 이런 탐구나 토론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평균적인 가정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서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독서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여건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좀 이상한 학교가 있죠? 무슨 학교? 이런 거 많이 한다고 유명한 학교. 애들이 수업 시간에 집회하는 뭘 하는 게 아니라 발표를 하고 무슨 토론을 하고 앉아있고 수업 시간도 어수선해 보이고 그런데 자는 애는 아무도 없고 막 열심히 바쁘게 하고 있고. 혁신학교죠. 혁신학교가 뭐예요? 역량을 키우는 데 장점이 있는 학교죠. 그래서 경기도 유명한 혁신학교들 있죠? 강남에서 이사 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강남에서 왜 집 팔고 거기로 이사를 왔냐? 그런 데 있잖아요. 그 경기도 유명한 혁신학교들 가끔 있잖아요. 혁신학교도 사실 편차가 있어서 문희만 혁신학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되는 혁신학교까지는 다양하게 있는데 잘 되기로 유명한 혁신학교에는 진짜 강남에서 이사 오는 엄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엄마들 만나보면 이 엄마들이 상당히 여우 같은 분들이에요. 이 엄마들이 2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온 거예요. 첫 번째, 여기 이사원이 과연 소문대로 애가 학교를 가는 걸 좋아한다. 옛날 학교 가는 거 굉장히 싫어했는데 학교 생활이 즐겁죠, 훨씬. 두 번째,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니까 대학 가는데 불리하지 않을 거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교육을 많이 받는 게 수능에 불리해? 이런 교육을 많이 받는 게 논술에 불리해? 입학사정관제에 불리해? 불리할 게 없잖아요, 이게. 가만히 우리나라 대입의 속성을 이해하고 나면. 물론 고등학교는 얘기가 달라요. 고등학교는 뭐 전형이 4가지인데 4가지 속성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전형이 뭐냐, 또 그 전형을 잘 준비해주는 고등학교는 뭐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일이 맞춰봐야 되는 거라서 고등학교는 이게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교육을 많이 받는 게 대입에 불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대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10년 전, 20년 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의사항을 5가지로 정리했죠. 첫 번째는 학벌주의의 그 구조와 변화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인간에서 학벌주의가 약화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이 뭐였죠?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게 있는 애들이 효자효녀다. 세 번째 주의사항이 뭐였죠? 사교육. 다 나쁜 거 아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중요한 함정.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진단 능력을 키우는 걸 해친다든지 이런 수준이 되면 조금 곤란하다. 네 번째가 뭐였죠? 지금은 자기 적성에 따른 진로 선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성에 따른 전형 선택. 전형이 크게 이제 앞으로 4가지로 이제 나뉘고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나라 대입이란 것이 역량의 수준을 보장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꽤 이동했는데 도대체 역량이 뭐고 이걸 도대체 뭐 어떻게 확인하고자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제대로 통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걸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기 진단에 근거한 복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간직하고 계시면서 틈틈이 살펴보시고요.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네.